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원하게 한 잔 건배 한번 하시죠. 아, 예. 저희가 건배하시죠. 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쏘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예. 괜히 쓸데없이 우리 4분을 걸어가지고 사분이 사보다 굉장히 잘 씁니다. 본전도 못 찾고. 아이고. 셀프로 쏘시는 거죠? 네, 사비로 네. 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시원한 이 음료만큼이나 시원한 지식들을 쌓아가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자, 오늘 그 앞에서도 질문에서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예. 우리가 또 팡. 맞습니다. 이것도 금방 또 맞췄잖아요. 네. 바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렇죠. 자,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요즘 이제 20대라고 보면은 네. 플랫폼이 굉장히 익숙한, 왜냐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메일을 만들었을 거고 그 그렇지. 웹사이트 들어갔을 거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넷플릭스 같은 거는 대부분 다 보시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TV 대신 이제 20대들한테는 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 만만치 않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근데 사실 보면 사실은- 친숙도는 우리 요즘 친구들이 더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넷플릭스는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음흠. 예. 왜냐하면 음. 플랫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정의를 얘기하면 넷플릭스는 사실은 좀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 있거든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예. 그렇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어비앤비. 왜냐하면 숙박 그 업소를 갖고 있는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들, 그죠? 그다음 우버, 그렇죠. 운전자와 탑승객, 그렇죠. 알리바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페이스북은 어떤 컨텐츠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만 갖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존도 해당될 수 있죠. 아마존. 예컨대 근데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대부분의 수익은 사실 70% 정도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거든요. 줄임말로 AWS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다음 유튜브. 완전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유튜브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유튜브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또 어디가 또 있을까요? 위키피디아가 있죠.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도요. 그러면 자, 플랫폼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사실은 플랫폼의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모델이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죠. 네. 왜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회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경제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이제 가져오잖아요. 저는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그 비즈니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에서 오렌지 주스 만들죠. 미니메이드. 그렇죠. 예. 전 세계 오렌지의 몇 분의 1을 소비할 것 같아요. 코카콜라 그 음료를 통해서요. 전 세계 생산되는 오렌지의 몇 프로를 가져갈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음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제가 알고 있기로 5분의 1을 가져가요. 전 세계 생산되는 오렌지의 5분의 1을. 엄청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오렌지가 우리가 마트에서 사가지고 먹을 때도 이 오렌지 맛과 저 오렌지 맛이 약간 다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백만 톤, 뭐 수천만 톤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의 맛을 통일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 네. 음료수를 마시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플랫폼은 달라요. 플랫폼은 규모의 수요 경제라고 불러요. 규모의 수요 경제. 이게 다른 거예요. 수요일마다 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예, 그렇진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요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까이 와요? 안 친하게 지내려고. 자, 그다음에 그 규모의 수요 경제를 얘기했으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장점이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생산과 유통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는 우위가 있어요. 한 개씩. 그렇죠.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는 둘이 친해지겠네. 자, 그다음에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발음하기 힘든데 양면 네트워크 효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양면 네트워크.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양면 네트워크 효과를 기억하면 돼요. 이 양면이 뭐 상호, 소통 뭐 이런 뜻인가요?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양면? 있어요. 보스 자, 사이드. 그러면 자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경영서나 이게 경제적인 지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학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갔어요. 해외 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서 우버를 타려고 그래. 비싼 택시를 안 타고 우버를 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버 운전자가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탑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두 가지 경우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운전자는 많은데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면 경쟁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요금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들은 그만큼 수익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노는 일도 많아지겠죠. 장기 그렇죠. 엄청 듭니다. 장기. 그렇죠. 그러면 장기. 사람들이 요것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우버 운전자는 적은데 탑승객이 많아. 그러면 값이 오르겠죠. 탑승객이 많으니까 이 수요가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잡히니까. 불편하죠. 네. 그러면 우버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숫자가 비슷하게 올라가요. 똑같이. 네. 예, 예. 비슷하게 올라가야 돼요. 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요금 체계를 아주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이게 사실 인공지능처럼 돌아가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콜이 많다 또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다 했을 때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슬람계에서 이제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테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급하게 그 지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우버를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었던 게 사실 우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러면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우버와 위키피디아와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얘네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요? 아니죠. 그거는 좀 큰 다음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례고 기업의 역사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예.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긴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수도 없었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회사들을 만든 회사가 모 회사 중에 혹시 거대한 기업이 있었던가요?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없죠. 네. 예를 들면 뭐 어느 거대한 제조회사가 에어비앤비를 만들었다거나 아니죠. 예. 호텔 체인점에서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가 우버를 만들었다거나
뭐 유통회사, 제조회사가 뭐 알리바바를 만들고 뭐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겨났고, 그다음에 기업의 역사가 짧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완전 대기업이에요. 그 대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업의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건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4차 산업혁명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우버나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례들을 갖고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있고 정보값을 디지털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아이템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상호작용의 규칙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만약에 태진 씨가 만약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를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오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태진 씨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양쪽이 다 양쪽이 다 하는 거니까. 연결이 되면 연결이 돼 있는 예, 거니까. 예.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거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연결해주고 중간에 이제 뽀찌랜다. 뽀찌. 이렇게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예. 예. 상훈 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사실 거대한 플랫폼 안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경험을 살리면 네, 어떤 아이템으로도 한번 전환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우리가 예를 든 회사들이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대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예. 점점 더 커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때문에 이것을 뭐 파괴적 혁신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언젠가는 다뤄볼 주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파괴자 혁신이요? 파괴적 혁신. 파괴적. 예. 근데 이런 뭐 말씀해주신 기업들을 대기업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져요. 인수도 생각을 할 테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인수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플랫폼이 완전히 커버린 상태라면 인수 금액이 너무나 높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북에 인수될 때 예.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였죠? 12억 달러였으니까 13억인가 12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면 1,몇백억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이 13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와.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직원들은 아마 커피 타던 직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들도 뭐 거의 뭐 백만장자가 됐다는 얘기죠. 스타일 난 이게 뭐 같은 사례는 아닌데 스타일 난다가 로레알에 네, 투자. 우리 돈으로 400억, 500억에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이미 볼륨이 키워진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플랫폼을 우리가 사실 생소해요. 사실 이게 네. 양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모의 수요 경제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플랫폼 안에서
놀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즐기고 있는 생활을 보게 되면 유튜브가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소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우리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어느 방송국이 그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못 따라가거든요. 위키피디아의 속도도 못 따라가게 돼요. 따라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든 사례는 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최근에는 뭐 나이키하고 언더아머도 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뛰어들기는 했는데 딱히 기대도 안 돼요.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참신하지도 기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는 한 기존에서는 너무나 따뜻한 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주 역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마다 좀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소개팅 비슷한 게 남녀 사이에 어떤 자기 프로필을 네.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라. 당신에 대해서라고 했던 게 사실 시초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의 유튜브는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게요. 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네. 그 네일 서비스 있잖아요. 네. 요즘에 투고라고 했나? 그러니까 헬스장을 한 달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투고 가맹점이면은 네. 투고라는 그 어플에서 구매를 하면은 보여주면은 어느 헬스장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스타트업을 열심히 했는데 네일 서비스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 어플에다가 구매를 하고 이용권을 하면은 그 가맹점을 가서 하는 서비스를 어디 인터파크였나 어디에 2억에 팔았다고. 근데 20몇 살인데 두 명이 개발했는데 예. 2억이면은 이 아이템이랑 어플 대충 구성해 놓은 것만 갖다 판 거라서 네. 땡 잡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사례가 되겠죠. 그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똑똑- 친구 뭐 똑똑해.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친구가 그 스타트업 수학회에서 네. 그게 이제 또 유행이었으니까 네. 친구들이 이거 아이디어 짜오는 경영학과에 한 명, 코딩할 줄 아는 컴공과 한 명 이렇게 모여갖고 대단하네. 아이디어 짜서 네. 이거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서 그 약간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예. 어. 그거는 정확하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아요. 야, 좀 더 자리 잡은 다음에 팔렸으면 그게 더 수십 배가 됐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럼 네일 샵들을 어떻게 다 연결을 했을까요? 찾아가서 다 영업을 한 건가요?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지인이어갖고. 아마 그들에게는 무료로 받았을 수 있어요. 그치 일단 데이터를 그렇죠. 구축하는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자도 모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업소가 숙박 할 곳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왜 기웃거리고 네, 찾고 네, 하겠어요? 예. 음. 반대로 사용자들은 적은데 누가 또 숙박업소로 등록을 맞아요. 하겠냔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계속 같이 커나가야 되는 거를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기존의 규모의 경제에서는, 기존 경제학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한 번도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나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미 충분히 꽉 차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다고 보세요? 정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그 무엇이라도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저희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스튜디오들과 방송국을 비롯한 촬영팀들을 연결해 주는 곳도 가능할 수 서비스가 있죠. 가능한 가능할 수 거겠네요. 있죠. 예, 뭐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실은. 주차장도 요즘에 뭐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다들 모두 주차장도 미리. 그러죠. 그것도 플랫폼이죠. 어.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죠. 그리고 그 타다라는 업체도 네, 되게 재밌는 게
본질은 렌트카 서비스와 기사 서비스를 묶어서 한 번에 해준다가 첫 시작이라고 금방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튜디오 가면은 촬영팀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촬영팀 바꾸고 싶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독님들. 네. 그러다가 먼저 잘려, 먼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어떤 형태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질적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무궁무진하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 넷플릭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냥 사실은 커다란 극장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그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넷플릭스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플랫폼이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네. 사실 엄밀하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약간 좀 테두리 쪽에 이 다리를 걸쳐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플랫폼 하다가 이제 마트 PB 상품처럼 자기네들 것 하나둘씩 좀 껴놓고 그렇죠. 예. 넷플릭스 오리지널.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는 다른 영화사 또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컨텐츠를 갖고 온 거니까 그거는 무한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컨텐츠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이런 걸 구상하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예, 그거를 하려면 예. 책을 일단 많이 봐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사물의 본질, 이 현상의 본질을 네.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상훈 씨가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오늘 문제 와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 예술이에요. 그래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 로스쿨 간다는데요? 로스쿨 안 하면 난 수능 다시 본다. MBA 가야 되겠는데 하버드 MBA. 자, 그러면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애플은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아닌가요? 애플이 아이튠즈를 삭제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아이튠즈를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기사만 봤는데 그게 이제 아이튠즈가 약간 상징 같은 거였는데 이게 결국 애플이 자기만 그 다른 기업들의 기술력을 넘는 자기만의 이 바운더리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하다가 항상 양상이 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의 기술력에 점점 버거워하는 인상을 한 5년 전부터 받았습니다. 결국은 애플, 아이폰, 이거 아이팟의 상징으로 보았던 아이튠즈를 철수한다라는 기사가 결국은 기술력의 승리인가라고 조금 점쳐보기도 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가 사실은 거대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플랫폼이 맞죠. 네, 맞습니다. 앱스토어는 앱스토어는 확실히 그쵸. 맞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따라서 애플의 일부분은 사실은 제조 기능을 제외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섞여 있네요. 제조랑. 예, 섞여 있어요. 네, 플랫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는 야, 이 회사는 무조건 다 플랫폼 비즈니스고 여긴 다 제조 회사고 여기는 뭐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이 섞여 있기는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 회사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사실 더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자본이 모이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마 에어비앤비 호텔이 따로 생기어나지도 않을까요? 에어비앤비 전용 호텔. 전용 호텔. 뭔가 자기네들 브랜드를 갖고 돈이 많아졌을 경우에 호텔이 충분히 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컨텐츠가 그렇게 없다면 많지 않다면 우리가 이용할 이유가 그쵸. 없는 게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겐 굉장히 편하고 좋으나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뉘앙스와 비슷한데 승자 독식 구조예요. 승자 독식. 예. 왜냐하면 거의 1등이 아니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의 2등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세컨드 유튜브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에어비앤비 말고 또 다른 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고 단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단 하나만. 한국의 또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다이소를 꼽아도 괜찮을까요? 다이소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일까요? 다이소도 이제 그 좀 아닐까요? 그걸 아마 물건을 가져올 때 거의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쇼핑몰, 쇼핑 기능을 하는 그런 유통이라고 보는 게 아마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이 정의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버리는 맞습니다. 것들인데 맞아요. 정의를 또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또 미래 전망까지 해보니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더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근데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런 비즈니스의 개념을 네. 복잡하지 않게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면접 갔었을 때 자네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나라고 할 때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언급을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멋진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만약에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면접을 갔다. 어떻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멋있을까요? 몇 번에 우리 히트 쳤잖아요, 이 작품으로. 예. 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아닙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문상훈 취업생? 귀사와 소비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제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보다 약한데. 아무래도 잘릴 것 같아. 오늘 그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네요. 세상은 냉정한 거야. 플랫폼 비즈니스. 아무튼 뭐 외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예. 얘기할 게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수익 창출을 먼저부터 고려하면 안 돼요. 선 사용자 먼저 사용자를 모으고 수익 창출은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아마 그 네일샵 하는 그 친구도 분명히 네일샵들을 많이 이제 그 섭외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섭외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처음부터 무조건 비즈니스니까 수익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덤비면 안 되고 반드시 사용자들이 먼저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그 잼라이브라는 퀴즈 어플이 있는데 네. 여기도 초반 6개월 동안은 뭐 돈이 걸린 어떤 쇼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통 클래식한 퀴즈만 계속 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상금은 걸려 있지만 일체의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의 상금을 내고 스튜디오 대여, 우리 출연자들 출연료 이렇게 내면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게 유저를 모으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유저가 모인 이후에는 뭐 협찬 상품을 통한 뭐 기업들과의 제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예전에 우리 카카오톡도 네, 맞아요. 그냥 무료로 모든 이들에게 뿌렸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수익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네. 공감이 갑니다. 예, 그 부분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 하나 차리고 싶다. 맞습니다. 우리 연구해 보자.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센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일 중에. 해왔던 일들의 그 답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컨텐츠를 모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연구해 봅시다. 좋습니다. 저 연구해서 백만장자 됩시다. 이동우 대표님을 고문 자리에 앉혀두고 그렇죠. 예. 문상훈 CEO
형이 영업 뛸게 처음에. 감사합니다. 수익은 9 가져가. 오, 내가 91을 가져갈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없어요? 우리 고문님은 이제 100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네, 100만 예. 원이요. 한 달에 100만 원.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